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과 언론의 강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논란이 되는 발언, 특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국방비 문제에 대한 발언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수치는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의 선거 전략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한미 동맹 관계의 도전 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열띤 유세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뜬금없이 한국 방위비를 내세웠기에 미국인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는데요. 방위비라는 것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생소할 듯합니다. 1966년 체결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에 의하면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를 만들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협정을 통하여 분담금을 결정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트럼프의 발언은 유세 현장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문제를 언급하더니 갑작스레 한국을 콕 짚어 발언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4만 2천 명의 군인이 한국에 있으며 한국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면서 내가 그 상황을 바꿨는데 바이든은 방위비 협상을 깨길 원한다 라고 밝혔죠. 예전부터 트럼프는 툭하면 한국 주한미군을 입에 올렸는데요. 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동안에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멘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의 조선 산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으며 다른 많은 산업들도 가져갔다 고 주장하며 방위비를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도 트럼프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28,500명이며 그에 합당한 금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분담금이 1조 1,833억 원을 내고 있는 상태였으며 양국은 매년 한국 국방비 증액에 맞춰 인상하기로 한 상태죠. 이런 상황임에도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더 높은 방위비를 책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CNN도 최소 32곳 이상 틀렸다라고 지적하며 트럼프가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한 채 발언을 한 것임을 꼬집기도 했죠. 주한미군과 관련된 방위비 문제는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국 안보 무임 승차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2015년 대선 때부터였습니다. 2022년 발간된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회고록을 보게 되면 2019년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두 번째 임기에서 우선순위로 두자며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방위비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현재 지표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바이든에 비하여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된 형사재판을 진행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특이하게 보여집니다. 트럼프는 재판에 대하여 자신을 향한 마녀 사냥이라고 표현하며 오히려 법적 소송이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원동력으로 삼았는데요. 그가 있는 법정에서는 공화당 인사들이 얼굴 도장을 찍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말 그대로 충성을 다 바치는 행동 또한 보이고 있는데요.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 주지사는 미국인들은 이미 트럼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라는 말을 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청년 유권자들이 늘어났으며
경제적으로도 더 나았던 트럼프 집권 시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기에 바이든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트럼프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유권자들도 많기에 현재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는 자신의 입지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방위비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주한미군은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선제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트럼프와 같은 의견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방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중국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며 견제한다는 것이었죠. 그건 최근에 있었던 바이든의 행보와 비슷한데요. 바이든은 최근 들어 중국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붙일 예정이라고 밝히며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견해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주한미군을 둔다면 북한이 아닌 혹시 모를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더 이상은 다른 나라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직 미국과 관계된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요. 바이든이 이스라엘에서 주둔하던 미군을 철수시킨 것과 비슷하다고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카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전술핵을 배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인데요. 한국의 입장에선 북한보다 우위라고 볼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또한 한반도로 직접 개입할 확률이 낮은데요. 그렇기에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게 된다면 북한을 쉽게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리라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도 한국의 핵이 떨어져도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할 거란 보장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한국의 핵무장에 힘이 더욱 실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차 한국석자와 앤디임 연구원은 홈페이지에 11월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독자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국 내 지지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게재했는데요. 미국 안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문제이기에 정책 부문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가 느리더라도 핵무기 보유를 요구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재도 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 추세라서 이 불길이 삽시간에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트럼프의 말과는 다르게 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에서 군사가 주둔해 있으면 더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만에 하나 중국과 미국이 붙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공군과 해군의 대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군사 무기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대전이 벌어졌던 20세기보다 방어자가 훨씬 유리해진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사실상 안 하느니만 못한 행위가 되어버렸죠. 그렇기에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에서도 대규모 상륙작전은 사실상 포기하고 대대급 소규모 상륙작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리를 개편하고 있을 정도죠. 하지만 한반도에서 북한의 방어를 뚫고 북진하게 된다면 그대로 중국의 심장 베이징을 노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면 한반도를 잃어서도 안 되고 한국과의 협력도 버려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은 미국 내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기에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허버트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주둔하여 동맹과 연합해 전쟁을 억제하는 일은 한국만큼이나 미국에도 중요하다며 트럼프의 주장에 반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군사역사학 박사이자 미 육군의 지성이라 불리는 맥메스터는
트럼프 정부의 두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었던 인물로 트럼프의 일기 초반 외교, 안보 폭주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사드 THAAD 배치 비용을 전부 한국에 부담시키려 했을 때 만류한 일화가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그는 트럼프의 안일한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다시 미군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는 한국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방위태세를 갖추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저렴한 방식이라고 미국에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철수보다는 방위비를 조율하여 협상가의 이미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를 만만하게 본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국의 안보 관련 전문가들의 3명의 1명꼴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확장 억제 공약 약화가 추진된다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핵무장론이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핵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실제로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데요.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원전에 있는 4개의 중수로가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는데 99%의 적합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월성 원전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만 재처리하더라도 26에 육박하는 무기화 가능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이를 단순하게 계산하게 되면 4,330개에 달하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하죠. 이외에도 원전 발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핵연료만 하더라도 해마다 416개의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는 사실인데요. 현재 한국이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놓고 프랑스와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원전에 관련해서도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외교, 안보적인 제약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한국도 2년 내에 핵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퍼거슨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무 5도 순식간에 만들어냈던 한국이기에 사실상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으로도 1년 안에 마무리되고 남은 기간 동안에는 보완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되는데요. 지금 상황이라면 안일하게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지내는 것이 아닌 어떻게 국가 안보를 지켜나가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 보여집니다. 우리 스스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주도권을 가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태국 앞바다에 난데없이 한국의 4,900T급 상륙함이 등장해 주변국이 엄청나게 긴장을 탔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미태국 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이 선봉에 나서 미친 활약을 펼쳤던 건데요. 이렇듯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한 우리 군에 태국군이 감탄을 멈추지 않으면서 중국의 뒤통수 맞은 태국이 최근 자연스레 방산협력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이 호위함에 이어 내친 김에 KF-21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데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과 태국은 나름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은데요. 실제로 태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빨리 응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태국은 제2차 대전 중 추축국에 가담했던 업보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는데 파병을 계기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은 한국에 유엔군 파병을 했고 한국전쟁 중 3,650명의 태국군이 참전해 전사 129명, 부상 1,139명의 희생을 감내하며 우리를 도왔고 이후 22년간 주둔했습니다. 1972년 6월 당시 용산에 위치한 유엔군 사령부 군내에서 우리와 인연을 맺은 주한태국군의 철군식이 열렸고 그렇게 전투부대로서 태국군의 한국 주둔사가 막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 한국의 해병대가 등장하며 미친 존재감을 과시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이 태국군과 함께 이른바 결정적 행동이라 불리는 연합상륙훈련을 펼친 건데 우리 군의 용맹스러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 해병대는 다국적군 평화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8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골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코브라골드 훈련은 1981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태국군 주도에 열리는 다국적군 연합훈련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이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2010년부터 코브라 골드 훈련에 함께 올해로 15번째 참가했는데 이번 훈련에서도 해병대 고유의 상륙작전 완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태국 한야오 해안에서 실시된 훈련엔 우리 해병대, 미국군, 태국군이 참가한 연합상륙군이 총출동했고 태국 앞바다엔 4,900T급 상륙함, 노적봉함까지 등장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느 지역, 어느 환경에서도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대응하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승리 해병대의 면모를 완벽히 보여줬다는 후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한국, 미국, 태국 연합 상륙훈련은 다국적군 평화작전 수행 능력 확대를 위해 가상 국가의 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만큼 3국의 해병대 연합수색팀이 총출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태국 수색부대가 공중 강하여 상륙훈련 시작을 알렸고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부대 장병들을 비롯해 연합수색팀이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한야오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대한민국 상륙 돌격장갑차가 한야오 해안으로 출격하며 상륙정에서 K-55 자주포가 해안에 상륙해 연막탄을 터뜨리며 적에게 혼란을 줬는데요. 동시에 해상에서는 미군 CH-53 헬기가 상륙정이 해상에 돌격할 수 있도록 엄호하는 등 해안에 동시 상륙했습니다. 뒤이어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 돌격장갑차에서 신속히 하차해 적을 향해 돌격하며 목표 지역을 탈취하기 위해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어 완전 무장한 상륙군들이 신속하게 내륙으로 기동하여 목표 지역을 탈취하고 해안두보를 확보하며 훈련이 종료됐는데요. 특히나 이번 상륙훈련은 우리 해병대가 세계 어디서나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국가전략기동부대 능력을 입증해내면서 감탄이 쏟아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태국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친중 입장을 보였기에 미국, 중국 두 국과 모두 군사훈련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태국이 중국과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중국에게 큰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 한 번 놀라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 기종을 제치고 친중 기조를 지키기 위해 굳이 중국산 잠수함을 선택하는 모험을 한 건데 엔진까지 중국산인 깡통 잠수함을 사라고 들이밀자 태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과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당초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후의 조치로 인해 독일이 엔진 수출을 거부하면서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애초 첫 번째 잠수함이 작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엔진 문제가 꼬이면서 조달이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태국이 중국산 엔진을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태국 정부가 거부하면서 결국 태국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중국산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6,3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 태국 내에서 중국을 향한 여론이 여전히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방산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태국 방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태국에 호위함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하나오션이 이번 기회를 노려 태국 시장을 휩쓸겠다는 포부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작년 11월에 열린 태국 D&S 전시회에 참가해 2,000T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T급 호위함, 장보고 3,000T급 잠수함, 미래 무인전력 지휘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태국 D&S에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는데 특히나 하나오션의 부스가 인산인해를 잃었다고 합니다. 태국 D&S 전시회가 주목받는 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나 태국이 친중 기조를 버리고 새로운 방산 파트너를 찾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겁니다. 사실 하나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에 3,000톤급 호위함을 수출한 인연이 있는데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데스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으로 꼽힙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하나오션은 태국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해군 관계자들과 추가 수주를 위한 긴밀한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 수요가 큰 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광폭 행보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태국은 우리 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태국에 수출한 T-50에 이어 KF-21까지 태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KAI는 전술임문 훈련기 T-50TH2대를 태국 공군에 추가 수출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은 약 900억 원 규모로 항공기 2대와 교육훈련, 수리부속, 지원 장비를 납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T-50TH는 T-50을 기반으로 태국 공군의 요구에 맞춘 항공기로 고등 훈련과 전술임문, 경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 태국 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 중입니다. 사실 KAI는 2015년에 태국 공군에게 T-50TH4대를 먼저 수출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자 2017년의 8대에 이어서 또다시 추가 주문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태국 공군이 T-50TH를 재구매한 건 뛰어난 성능을 비롯해 원활한 후속 지원, 높은 가동률, 합리적인 운영 유지비 등 모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태국이 한국 방산에 추가로 관심을 보이며 어떤 기종을 들여올지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KAI는 작년에 태국에서 열린 D&S 2023에 참가해 수출 기회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는데요. 당시 KAI는 전시회에서 KF-21, FA-50, LAH, KUH 등 주력 기종을 전시하고 고정익과 회전익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컨셉을 제시해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추가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태국은 앞서 도입한 T-50TH의 안정적인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KF-21, LAH, 수리온 등 다양한 한국산 항공 플랫폼과 유무인 복합체계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태국이 국산 항공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시켜준 명실상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시장인 만큼 이번에도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미국의 F-35 대신에 KF-21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신형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태국이 최근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KF-21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앞서 미국은 태국에 F-35를 새로 구매하는 국가에 인도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F-35를 태국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태국 공군은 F-35 구매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퇴역을 앞둔 구형 전투기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KAI도 KF-21을 도입하려는 태국의 니즈에 실제로 응답하면서 태국의 신형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이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KAI의 KF-21의 경우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아무래도 올해에는 태국으로부터 방산 수출 잭팟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 해군의 철통 같은 대비태세가 갖춰지게 되면서 그동안 성능 개량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드디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9월 세종대왕급 성능 개량 사업 소요를 제기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에 SM-3나 SM-6 미사일과 같은 요격 체계는 없다면서 함대공 요격 미사일인 SM-6는 물론 SM-3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종대왕급이 SM-36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이 SM-36 도입은 물론 기존의 깡통 이지스함으로 여겨졌던 세종대왕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세척의 구축함을 개량하는 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동급 구축함 개량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긴급 소요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개량 사례를 봤을 때 예산만 확보된다면 성능 개량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한 척에 1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우리 세종대왕급과 유사한 버전의 이지스함을 최신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시기여서 미국과 사업 일정을 맞춰 공동 발주하면 사업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형 구축함 KDX-3 사업을 통해 전력화된 길이 166m, 경하 배수량 7,600톤급의 이지스 방공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인데요. 2010년 림팩에 참여한 세종대왕함은 총 19척 가운데 한포 사격으로 표적의 100m 이내인 75m 오차율을 보이면서 탑건함으로 선정되기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구축함입니다. 실제로 최근 CNN에서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지난 6월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았습니다. CNN은 세종대왕함이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거나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 타이프 55은 배수량이 1만 3천 톤으로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3를 갖고 있으며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96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타이프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게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세종함은 타이프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셀과 지대공, 대잠,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함은 우리 해군 함대의 자랑으로 이 함정 하나로 우리 해군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대함 등 여러 동시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급은 그동안 몇 가지 요격 체계와 관련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3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척당 최소 5천만 달러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중국 등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러면 물국 체계 판출하는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해군이 조금만 언급해도 예전부터 중국은 분노를 숨기지 않고 폭발하며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과거 사드,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이 세종대왕급의 SM-3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려 하자 중국은 이를 두고 해상 사드 구축 계획이라며 맹비난하며 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황구망은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의 미국 경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일본,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 해군이 역량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한국의 해상사드가 날로 악화하는 해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척의 구축함이 북한의 수많은 전술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군의 SM-3, SM-6 업그레이드 소식 나오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이어 후속 사업으로 정조대왕함이 필살기로 등장하면서 화상기로 중국을 벌써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주의 격리다. 심지어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민국 해상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미 해군 7함대 소속 SM-3로 ICBM 격추에 성공한 이지스함 존 핀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출항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존 핀에서 신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로기어를 쏘아 올려 모의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 당시 시험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존 피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ICBM 도발을 경고하기 위한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지스함과 미 이지스함이 함께 북한의 도발에 나설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전투태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 A은 정조대왕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 이지스함과 동급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방사청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백 km을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 방어가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에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체인이 한층 보강되는 건 물론 북한이 지대공 방공 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해상 탄도탄 방어의 핵심 전략 자산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급은 요격 능력이 없기에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 2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이었는데 정조대왕급은 기존 광개토 3배치 1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필살기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은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며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SM-6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에 우리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탑재되는 요격 미사일 SM-6는 항공기 함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 체계입니다. 실제로 SM-6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 공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최대 460km까지 날아가며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조대왕급의 SM-6이 도입되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동급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대왕급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는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녀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관통력,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은 1T 안팎으로 추정되며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 형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발사됩니다.
이렇듯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정조대왕급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건 물론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표적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핵 미사일 요격 체계의 첫 단추로 핵심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진수한 정조대왕급은 지난 7월 2번함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11월 마지막 3번함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서해와 동해, 남해, 바다 삼면에서 작전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칠라노 반도체를 양산했다고 발표했지만 찍어낼수록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재발등을 찍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라노 자체가 이미 예전 기술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수율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과연 중국 칠라노 양산 성공 진짜일까?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던 기간 중 화웨이는 보란듯이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칠라노 반도체를 탑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 온 미국으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급기야 상무장관은 하원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러몬도 장관은 중국 화웨이가 칠라노 반도체를 양산했다는데 증거는 없다고 단칼에 중국의 칠라노 양산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격과 화웨이가 이 반도체를 확보한 경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를 뚫고 칠라노 반도체를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일까요? 사실 칠라노 탑재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흔한 공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핵심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중국에서 칠라노 반도체를 개발했다면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이번 사안을 다루기 위해 201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통신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이를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은 본격화했고 미국은 아예 미국 소프트웨어 SW와 설비 등을 이용해 개발 및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는 납품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SW는 케이던스 시놉시스,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즈램 리서치 KLA 등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 지구촌 그 어떤 기업도 반도체를 제작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화웨이에게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순식간에 중국 시장에서조차 샤오미, 오포, 비보 등에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는데 문제는 반도체 분석 기관 테크인사이츠가 이 폰을 분해한 결과 미국이 제재하고 있던 AP인 기린 9000S가 칠라노 공정으로 생산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칠라노는 회로 간 선폭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집적도 차이는 있으나 통상 칠라노 내외 간격을 둔 패턴 기반으로 칩을 일컫습니다. 재미있는 건 칠라노는 극자 외선 EUV 도입의 기준점이란 점입니다. EUV는 기존 심자 외선 DUV 대비 파장이 약 14배 짧아 세밀한 패터닝을 할 수 있는 최신 노광 기술입니다. 얇은 붓으로 그리거나 배트를 짧게 잡았을 때 정교한 색칠 또는 타격이 가능한 것과 비슷한 원리죠. 삼성전자는 칠라노 공정에서 업계 최초로 EUV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반면 TSMC는 초기에는 DUV로 칠라노 칩을 구현하는 방향을 택했었죠. 칠라노에서 각각 EUV, DUV를 활용하면
회로 작업 속도와 횟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EUV로 하면 12회만으로도 정밀한 패턴을 새길 수 있겠죠. DUV로 하면 한 번에 미세 회로를 그릴 수 없어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여러 번 빛을 투사해야 합니다. 반도체 물량이 많지 않다면 오히려 DUV를 채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UV 장비가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반도체 공장은 대량 생산 체제로 가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산업입니다. 생산을 거듭할수록 EUV와 DUV 격차는 줄고 오히려 EUV가 투입된 라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의 척도로 꼽히는 수율, 즉 완성품 중 양품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중인데 미국과 네덜란드가 협의해 중국으로 관련 제품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EUV 설비가 없는 중국이 EUV를 이용한 AP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떡하니 7나노 AP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미국이 놀란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화웨이에 탑재된 7나노 기린 9000S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생산을 맡은 DUV 기반 반도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TSMC가 시도한 대로 DUV를 내세워 멀티 패터닝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를 거친 양멍숭 SMIC 최고 경영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양멍숭은 반도체 산업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인데요. TSMC의 기들을 닦았고 삼성전자에서는 세계 최초 14나노 공정을 완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SMIC를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DUV를 적용한 것이라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중국이 이 7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면 양산할수록 적자는 커지고 결국 재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7나노 탑재 스마트폰을 공개한 이유는 너희가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이 정도는 만든다는 자체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하게 되면 화웨이는 수익은커녕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트 60을 공개할 때 초점은 단순히 7나노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것에 맞춰져 있었고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은 신제품 발표회를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화웨이의 신제품 발표회는 화웨이가 지난달 말 깜짝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의 사양과 성능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행사에서 화웨이는 메이트 프로 60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었고 행사를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는 실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웨이보 누리꾼은 왜 그들은 그것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가? 모두가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 행사를 지켜봤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기술적 자립을 이뤄냈다며 대서특필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될수록 적자나는 메이트 60 프로를 중국인들은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관심은 화웨이에 탑재한 기술, 즉 전자설계 자동화, EDA에 꽂혀 있습니다. EDA는 반도체 제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 설계 및 오류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SW인데요. 이 기술은 미국 회사인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IP를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화웨이에 탑재된 기술에도 두 회사의 EDA가 쓰였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말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임직원이 대거 중국에 합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을 때 중국산 EDA가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화웨이의 7나노 반도체를 중국 SMIC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반도체 분해 전문회사 테크인사이츠의 구체적인 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지 밝혀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이 7나노 반도체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실제로는 10나노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언론들은 중국이 7나노를 제대로 된 양산을 했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 해도 그 성능과 집적도는 TSMC나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상위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TSMC와 삼성전자는 EUV 장비 기반의 반도체 미세 공정 기술을 3나노까지 발전시켰고 2나노 양산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7나노 이야기라니. 미국의 대중국 EUV 장비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 중국이 더 이상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이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계속 반도체 굴기를 밀고 가는데 또 하나의 악재는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경고등입니다. 중국 경제 당국자는 최근 중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며 각종 수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8월 소비 판매 전년 동기 4.6%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전달 2.5%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고 산업 생산도 전달에 비해 3.7%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5.3%에서 5.2%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연령대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대를 넘으면서 7월부터는 아예 청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중국과 30년 전 일본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부채,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징후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장기 침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입니다. 블룸버그는 1년 반 사이에 중국 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액이 무려 1,880억 달러, 즉 250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고 보도했습니다. 지카이 첸 BNP 파리바이사 신흥국 주식 부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수건을 던지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 비중을 제고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미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 약화의 신호이다. 중국은 미국 달러 대비 약세인 위안화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문제는 성장 둔화로 인해 자본이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최근 우방이라 여기던 러시아로부터도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위안화를 무더기 투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2달 가까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5월 중순 한 달러당 7위안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중국은 올 초만 해도 위안화가 달러를 대처할 것이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를 대체하기는커녕 국유은행을 동원해 환율 방어 급급한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과 함께 달러 대체를 외쳤던 러시아도 위안화를 대대적으로 처분하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위안화 중 45억 달러어치를 작년 한 해 동안 처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매달 수억 달러어치의 위안화를 매각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위안화 물량은 3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어온 중국 내 국수주의자들은 지금 러시아까지 위안화를 투매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